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역사 속의 범죄자들 76번째 경찰의 무능이 만들어낸 미제 살인사건, 청주 물탱크실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76번째 경찰의 허술함은 살인범에게 자유를 주었다. 경찰은 사건 현장 일선에서 시민들을 돕고 범죄도 예방하고 범죄자들을 검거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대부분의 경찰들은 자신의 업무에 사명감을 갖고 오늘도 불철주야 현장을 뛰어다니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나 물을 흐리는 미꾸라지들은 있는 법이고 이들은 자신이 속한 경찰 조직에 먹물을 퍼붓곤 합니다. 작년 12월에 올렸던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이나 지난 1월에 올렸었던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에서도 그런 경찰들의 행태를 짧게나마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체 경찰이 피해자를 위한 수사를 하는지 가해자를 위한 수사를 하는 것인지 모를 사건들이 있죠.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경찰들 역시 사명감도 양심도 반성도 없는 희대의 미꾸라지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1. 월드컵 4강 신화의 시작과 한 여인의 실종. 2002년 6월 4일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은 월드컵 D조 예선에서 폴란드를 2대 0으로 꺾으면서 본선 진출에 청신호를 올리게 됩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흥분과 감격에 휩싸여 있었던 그때 한 주부의 실종 사건이 발생하죠. 바로 6월 5일 오후 5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1학년 송군이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옵니다. 활짝 열려있는 현관 앞에서 이 송군은 어머니를 불러보았지만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다고 해요. 자, 이제 현관에 들어서서 집 안으로 들어간 송구는 집안의 모습에 깜짝 놀라게 되는데 우선 거실에 있던 소파가 제자리에서 한참 벗어나 있었고 식탁 의자는 넘어져 있었고 전화선은 뽑혀져 있었다고 합니다. 집안에 있던 붙박이 장과 물건들은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세탁기에는 미처 돌리지 못한 빨랫감들이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평소에 꼼꼼하고 깔끔한 어머니의 성격을 생각한다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 찝찝하고 불길한 예감으로 애써 억누르면서 송구는 잠시 후에 돌아온 여동생과 함께 엄마가 급한 볼일로 외출을 했을 것이라고 믿으면서 이 어머니가 돌아오시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이 남매의 바램과는 다르게 어머니는 다음 날까지 돌아오지 않으셨고요. 이튿날인 6일, 가족들은 어머니 강 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접수합니다. 강 씨는 몸이 불편한 남편을 대신해서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실질적인 가장으로 무려 5년 동안이나 가족을 헌신적으로 돌보았던 사람이었죠. 당연히 가족들은 범죄를 의심했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자택 내부는 수사하지도 않은 채로 접수해 놓겠다라는 말만 남기고 떠나버립니다. 가족들은 당연히 이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실종 수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단순 가출로 결론을 지어버립니다. 제가 1991년 6월 25일에 교통사고가 났거든요. 그래서 병원에만 만 5년을 있었어요. 4년 몇 개월을 약 5년이었는데 그동안 한 번도 내 곁을 떠나지 않고 나중에는 심지어 집 팔고 우리 집 가까이 와가지고 병원 근처에 와서 방 하나 얻으면서 낮에는 제 곁을 지키고 남편 송 씨의 인터뷰 내용 중에서 했던 말입니다. 자, 이렇게 남편과 아이들을 끔찍하게 챙기던 강 씨가 갑자기 가출을 했다라는 경찰들의 말을 가족들은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었죠. 더구나 집안이 어지럽혀 있었던 것을 보면 범죄에 연루된 것이 더 확실해 보였습니다. 남매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살고 있던 빌라
지하에서부터 3층까지를 살펴본 것은 물론이고 인근 지역 등을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어머니의 흔적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흘렀고 경찰의 무성의한 태도에 답답했던 남편 송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통장 인출 내역을 확인해 보기로 합니다. 역시나 통장에서는 돈이 인출되고 있었습니다. 강 씨 실종 당일이었던 5일 오후 5시 22분경 강 씨의 집에서 약 20분 거리에 있는 은행에서 70만 원이 빠져나갔고 10분 뒤인 5시 33분경에 버스터미널 현금 지급기에서 또 한 차례 70만 원이 인출되었고 또 이틀 후였던 6월 7일 오후 2시에 여러 차례 70만 원씩 인출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빠져나간 액수는 총 1,000만 원에 가까웠는데 당시 현금 인출기에서 출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한 번에 70만 원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70만 원, 70만 원, 70만 원을 뽑아 놓은 거예요. 통장 출금 내역 그것이 알고 싶다. 2011년 8월 20일자에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6월 5일, 6월 5일, 6월 5일 계속 쭉쭉쭉쭉 뽑고 6월 7일, 6월 7일, 6월 7일 해서 계속 70만 원, 77만 원, 70만 원 계속 뽑다가 나중에 5만 원 이렇게 뽑은 거죠. 이 돈은 남편 송 씨가 교통사고 당시에 받은 금액이었기 때문에 강 씨는 절대 손대지 않는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다시 한번 범죄에 연루되어 있음을 짐작하고 경찰에 다시 한번 신고를 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바람이 나서 집 나간 여자들이 요즘 많으니까 기다려보라 라는 어처구니 없는 대답만을 할 뿐이었죠. 결국 가족들은 직접 집 근처 은행에 찾아가서 관계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실종 당일의 CCTV 영상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 영상에는 20대에서 3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 은행에서 강 씨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이제는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겠지라는 희망으로 해당 영상을 바탕으로 수사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경찰들은 수사에 대한 의지가 1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영상 속의 남성이 내연남일 것이다.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시켜서 돈을 인출한 거 아니겠느냐? 라는 헛소리를 시전합니다. 이건 헛소리도 아니고 개소리예요. 시전하면서 강 씨가 외도로 인한 가출을 했다라는 근거 없는 자신들의 뇌피셜을 사실로 확정해 버립니다. 가족들은 다시 CCTV 속 남성의 얼굴을 직접 인쇄해서 전단지를 만들어 뿌리면서 아내이자 엄마인 강 씨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렇게 무의미하고 무책임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동안 용의자가 분명한 CCTV 속의 남성은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에 충분한 시간을 얻게 되었고요. 가족들이 우선 어지럽혀진 집을 치우면서 현장에 남겨져 있을지도 모를 증거들 역시 정리됩니다.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집안이 엄청 난장판이었잖아요. 근데 그 집에서 가족들은 살아야 돼요. 그럼 그걸 그대로 놔두고 살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치운 거예요. 이 모든 일의 책임은 강 씨의 실종을 범죄가 아닌 바람난 유부녀의 단순 가출로 못 박아버린 경찰들에게 있었습니다. 2. 발견된 강 씨의 시신, 경찰의 우기기 전략. 하지만 강 씨가 실종되고 23일이 지난 6월 28일 빌라 건물에 원인 모를 악취가 나고 집 앞 복도에 구더기가 발견되기 시작하면서 사건은 전환을 맞게 됩니다. 아들 송구는 악취의 근원을 찾다가 옥상의 물탱크실 앞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문 앞에 구더기가 들끓고 있었기 때문에 물탱크실 안이 냄새의 근원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조심스레 옥상 계단 옆 물탱크실을 열자 그곳에선 벽과 물탱크 사이에 껴있는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한 엄마 강 씨의 시신이 웅크린 채로 있었습니다.
당시 이 어머니의 참혹한 시신을 보고 송구는 큰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 주저앉아 말없이 오열을 했는데 이 일이 큰 트라우마가 되어서 몇 달 동안 실어증을 앓았고 사건에 대한 일부 기억마저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경찰은 그제서야 부랴부랴 수사하는 척을 시작합니다. 아니 23일이 지나고 나서 수사를 더구나 무더운 6월 더위 속에서 20일 이상 밀폐된 물탱크실에 있었던 강 씨의 시신은 이미 심하게 부패가 된 상태였어요.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고 조사 끝에 사망 추정 시간은 5일 오후 3시 30분에서 5시 사이인 것으로 밝혀졌지만 사인은 끝내 불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된 수사로 강 씨의 살해범을 찾을 수 있게 됐다라고 생각했던 가족들의 믿음은 다시 한번 이 경찰들에게 배신당합니다. 경찰들이 남편 송 씨를 강 씨 살해범으로 지목한 것이죠. 경찰들이 내세운 근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1. 현관문을 열려는 등의 강제 침입 흔적이 없었다. 즉 범인은 사망한 강 씨가 순순히 문을 열어줄 정도의 아는 사람의 소행이라는 의미이다. 2. 방음이 취약했던 다세대 주택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누구도 비명이나 다투는 등의 수상한 소리를 듣지 못했다. 3. 남편이 지나치게 경찰서를 자주 찾아와 수사 과정을 확인했다. 4. 외부인은 옥상으로 난 계단 옆에 평소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물탱크실이 있음을 알기가 어렵다. 자, 이게 도대체 이 남편이 범인이라는 증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 이해가 안 돼요. 경찰은 금품을 목적으로 벌이는 강도살인의 경우 돈을 빼앗고 살인한 가해자는 대부분 현장에 시신을 두고 자신이 빠져나가는 데 집중을 하는데 강 씨의 사건에서는 굳이 옥상의 물탱크실로 시신을 옮겼다라는 게 일반적인 강도살인과는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한이나 성폭행의 목적을 지닌 살인의 경우라면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죠. 결론적으로 경찰은 남편 송 씨가 어떤 이유에서인가 공범과 짜고 강 씨를 살해했고 실종 사건처럼 보이기 위해서 강 씨 시신을 물탱크실에 숨겨 놓았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송 씨는 앞서 말했듯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왼팔이 없었고 다리도 한쪽을 사용하지 못해서 거동하기가 힘든 상태였는데 당시 약 54kg 정도 가량의 강 씨를 살해하고 14계단, 그러니까 14계단이 14개가 있었대요. 계단 14개의 높이 위에 물탱크실로 옮겨 놓았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죠. 물론 경찰은 그렇기 때문에 공범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는데 어떤 증거를 내밀어도 넌 틀렸어. 내 짐작이 맞아.를 외치던 경찰은 그나마 송 씨에게 뚜렷한 알리바이가 있었기 때문에 범죄 혐의를 끝까지 우길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범행 추정 시간에 동료들과 있었다라는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기 때문이죠. 경찰은 공범의 단독 범행을 주장하려면 자신들이 내세운 근거 1, 2번을 번복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송 씨가 빠지고 공범 혼자서 이 사건을 벌이려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범인이 강제 침입을 했어야 되고 아니면 다투는 소리가 났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 3, 4번 근거만으로 남편을 용의자로 몰아붙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끝까지 남편 송 씨를 의심하고 표적 삼아 수사를 이어갑니다. 덕분에 이상한 소문이 나면서 피해자였던 가족들은 2차 피해로 인해서 6차례나 이사를 다녀야 했습니다. 경찰이 피해자 가족에게 2차 가해를 가한 것이죠. 2011년 사건 발생 9년 만에야
딸 송량은 재수사를 요청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 연락해서 사건이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여론에 의해서 경찰과 검찰에서 재수사 움직임이 있었지만 지금은 흐지부지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를 상황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 사건 당시에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증거라고는 가족들이 직접 찾아낸 CCTV 속 용의자의 흐릿한 모습과 통장 출금 내역뿐이었습니다.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다른 증거물이 전무하고 남편만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수사했기 때문에 다른 용의자에 대한 기록도 없었습니다. 사건 당시 담당 경찰도 대부분 퇴직을 하거나 다른 곳으로 발령을 받아갔기 때문에 수사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이죠. 2002년 우리가 월드컵으로 들썩이며 즐거워하고 있을 때 한 가족은 무지성과 무논리로 무장한 경찰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은 아내이자 엄마의 죽음에 대한 실마리를 완전하게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나마 범행 당일 은행 CCTV에 용의자의 흐릿한 모습이라도 찍혔으니 아래의 사진을 보고 의심 가는 인물이 있다면 청주 흥덕경찰서 1566-0112로 제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용의자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